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을 하지 않으면 27량 물량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 압력을 받을 겁니다. 네. 그게 시작점이 언제냐?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25년 넘게 부동산 투자하고 계시는 이제 김준영 소장님을 모시고 요즘 부동산 시장부터 이제 앞으로 또 시장 전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 한 5개월 전에 저희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앞으로 한 5, 6개월 지나면 그러니까 딱 지금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확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와 이거 맞췄다 하면서 막 성지순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오셨는데 우선은 그때 한 반년 전에 그때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그때 지금쯤은 뭔가 상황이 좀 바뀔 거다라고 예측했던 어떤 이유가 뭔지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매가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매가가 움직이는 경로는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주식으로 딱 설명하면 쉽거든요. 주가가 네. 올라갈 때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개별 기업의 주식이 올라가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부동산에 대입하게 되면은 이게 월세거든요. 네. 그걸 바꾸면 전세죠. 그러니까 전세 상승이 되게 되면은 매가가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듯이. 똑같은 원리인데 네. 근데 이 전세 상승이 어디서 오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금리, 하나는 공급에서. 근데 이제 금리의 역할은 다 끝났고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공급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원래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이고 내년 상반기 되면 전국에 다 퍼질 건데 그게 지금 아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 한 거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네. 준비해 주신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 입주 물량이고 이 전세 수급이 지수거든요. 네. 이게 막대 그래프가 입주 물량이고 여기 이제 실선 그래프가 전세 수급 이제 지수인데 전세 수급 지수는 전세가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세가 부족해서 전세가 올라갈 때 금리가 떨어져서 전세가 올라갈 때 다르거든요. 네. 과거에는 전세가 떨어진 것은 금리에 의해서 떨어졌다 금리가 올라갔다 갑자기 막 올랐으니까. 했고 지금은 공급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게 과거에 30 몇 년 자료인데요. 네. 여기 보게 되면은 전세 수급 지수가 이렇게 높은 단계 있죠. 2단계 여기 있을 때 항상 우리가 공급이 적었었어요. 여기 이제 평균을 내보게 되면은 전국 평균에서 우리가 한 1년에 아파트 같은 한 34만 원 정도가 공급이 돼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IMF나 금융위기나 위기 뒤에는 반드시 공급 줄거든요. 그 공급이 공백기에 전세 수급이 오르면서 매가가 올라요. 근데 전세 수급 지수가 올라가면서 전세 상승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율 올라가고 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이 어떠냐? 올해는 공급 물량이 34만 원 정도 됩니다. 거의 평균치거든요.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년, 후년, 27년 물량은 지금 완성되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을 하지 않으면 27량 물량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 압력을 받을 겁니다. 네. 그게 시작점이 언제냐?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 이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공급이라도 많이 앞으로 되면 모르겠으나 지금 그것도 없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급이 뭐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공급이 뭐 많을 때도 막 전세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뭐 공급이 없었는데 뭐 전세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런 그 얘기를 뭐 늘 하시죠. 왜냐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네. 전세 상승해도 매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물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나 우리가 그 인덕션 올려놓고 물을 켜잖아요. 100도대에 끓죠. 그러면 물의 양이 많거나 가스레인지의 단위가 우리가 1단, 2단, 3단 있잖아요. 네. 크기에 따라서 다르죠. 수도권이 늦게 올랐는 거는 이 물의 양이 많은 거예요. 물의 양이 많고 천천히 끓는다. 네, 천천히 끓고 지방은 물의 양이 작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면 바로 올라요. 그리고 이게 강도 있죠. 1단, 2단, 3단. 이 강도가 약하면 늦게 끓어요. 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데워가는 과정이 뭐냐면 전세 가율이에요. 그 전세 가율 60% 넘을 때 매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00도씨가 온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도권도 그렇고 전세 가율이 60% 넘어요. 그래서 불을 붙이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량이 작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바로 끓거든요. 네. 그 전세 상승과 동시에 나옵니다. 그 지방 작은 도시에 있는 지금 많은 분들 관심이 없지만은 지금 굉장히 상승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서울 뭐 수도권만 보니까. 관심이. 근데 지방은 안 그래요 지금요. 굉장히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걸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 이제 그래프에서도 아까 이제 뭐 2010년부터 한 15년 사이에 서울은 막 지지부진했지만 그 시절에 사실 지방은 막 전세가 엄청 올랐죠. 하면서 네. 매매가도 엄청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그 양이죠. 물의 양이죠. 네. 도시 크기에 따라서. 그때 막 2배씩 네,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2011년 당시에 어떠냐면은 이제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전세 세입자 대기가 10명 있었어요. 네. 그 정도로 밀렸으니까. 그 전세 수급이 엄청 그 좀 예전에 임대차 3법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막 줄 섰죠. 맞아요. 그 당시와 비슷했어요. 음. 그게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은 전세 수급이 한 160에서 180 정도 사이 오게 되면은 비싼 환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160 정도면 상승 시작하게 돼요. 지금은 굉장히 낮지만은 지금 서울이 얼마냐면은 130 정도가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는 110 정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끓기 좀 직전의 단계까지 와 네, 있는 와 상태. 있습니다. 완전하게 그 국지적이잖아요, 지금요. 네. 국지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160에서 180 되면 다 올라요. 지금은 국지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상승이 어디서 오는 거 되게 중요한데 금리에서 오는 게 있다면 지금은 전세 부족에서 와요. 전세의 개수가 수급이잖아요. 이거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게 25년, 26년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 요즘에는 비아파트도 지금 뭐 착공이나 지금 인허가가 지금 거의 막 급감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시장이 난리가 나면 뭐 오피스텔이나 막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막 공급해가지고 그 급한 불 끄는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전에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지었잖아요. 급하게. 네. 지금 그런 거 안 되죠. 거기 빌라 수요가 지금 또 아파트에 많이 오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수도권은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지방도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 전혀 달라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도 지금 분위기가 막 확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제 지방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니 우리 동네는 지금 조용하다 뭐 전세 지금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방도 약간 어떤 뭐 지역별로 좀 약간 차별이 있는 건가요? 공급량에 따라서 많이 차이 있죠. 이제 대구가 가장 심하고요. 네. 어렵고 부산, 그리고 세종,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이제 확인하게 네. 좋아지고 있고요. 광역시에서 울산이 제일 좋고요. 울산이 아마 가장 먼저 움직일 거예요.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그 수급도 제일 좋고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는 지방은 아주 뭐 힘들다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은 가장 뭐 인구도 많고 뭐 관심사는 아무래도 뭐 서울이니까 서울 한번 여쭤보면은 이 서울 쪽에 지금 거래량이 그 3월, 4월 해가지고 둘 다 지금 4천 건 넘었다. 근데 이제 1, 2월 달에는 2천 건대였는데 이제 2배 가까이 늘은 거니까 뭔가 좀 원인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 이유를?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래가 평균 거래량보다 약간 낮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수요라는 거는 우리가 매매 수요는 주택을 살 때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분양을 받거나 매매를 하거나. 근데 분양이 적으면은 매매를 하고요. 분양이 많으면 매매가 줄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많으면 매매가 떨어지는 이유죠. 그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거든요. 그래서 분양도 수요고요. 공급도 수요인데 거래가 가장 큰 수요예요.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줄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점차 시장을 정상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고 있는 단계지 약간 부족한 단계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한번 보세요. 전세 수급. 이게 수도권 전체 이제 수급 사이클인데 이 월로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근데 이걸 끝단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게 되면 큰 사이클이 나와요. 그러네요. 예, 사이클 나오죠.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바닥을 짚고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130까지 왔거든요. 수도권은 115, 서울은 13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아닌 금리에 의해서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반기 보면 더 이제 빠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약간 바꿔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약간 뭐 이제 뭐 분양도 노려보고 뭐 이렇게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 야 이제는 살 때가 좀 된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다. 그럼 이게 거래량이 앞으로도 뭐 이게 뭐 4천 건, 뭐 5천 건, 6천 건 이렇게 계속 이제 회복되는 구조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분양가 자체도 요즘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청약 좀 기다리던 분들이 이제 아 이거 안 될 것 같다, 못 참겠다 해서 이제 구축을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좀 일부 영향을 좀 줬을까요? 예, 영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어차피 매매 수요거든요. 네. 분양 수요가 매매 수요잖아요. 그래서 1년간 흘러간 똑같은 수요예요. 그래서 분양가 비싸니까 그냥 기존 주택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균형을 맞춰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매매를 찾는다는 거는 분양 시장에서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도 이제 시장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제 뭐 가격이 좀 내려가기도 했고 실제로 뭐 수요도 막
막 급감하기도 하면서 집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았었는데 그럼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집 살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난 거냐?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서 뭐 대출을 막 더 많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막 낮아진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00명 샀잖아요. 4,000건 샀으면.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시장에 수요는 많습니다. 집을 사는 분들이 집에 있는 분들이 집을 사요.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는 확률은 적고요. 비중이 작고 집에 있는 분들이 집을 옮겨가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가거나 이 거래가 늘면 계속 이동하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거래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전세하고 무주택자예요. 그 다음 한 80%에서 85%는 유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거든요. 1주택자 갈아타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하고 영향이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 많이 좋았잖아. 네. 7월 되면 더 좋아요. 네. 근데 거래는 늘고 있어요. 시장 안 맞잖아요. 우리 네. 상식하고. 그래서 전세에 있는 분들은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요. 그 팔린 집들은 옮겨오면서 또 사고요.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거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누군가 한번 이제 마중물을 이제 터줘야 되는 건데 그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마중물 트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막 급감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는 누가 터주기 시작하면서 그럼 나도 이게 팔렸으니까 모아놓은 돈 합쳐가지고 더 좋은 거 사러 간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좀 순환이 되는. 네. 그래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거래량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매매가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에 공급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금리가 동결된 지가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 되면 이제 금리도 이제 천천히 이제 내려간다고 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의 영향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오히려 집값 상승 쪽으로 더 이제 금리가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금리는 사실은 주택시장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사실 주거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자산시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주식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떨어지면 좋은 방향이지만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과거에 0.5에서 3.5 올라가는 거하고 지금 3.5에서 4 올라가는 거 다르죠. 비율이. 그래서 저는 금리의 영향은 올라가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내려가면 좋고 그 정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미국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지금 못 잡고 있는 한 게 있잖아요. 집값을 못 잡고 네, 있죠. 주거비 지금 사상 최대라고. 네, 못 잡고 있는 게 공급 부족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금리로 안 잡히잖아요. 금리의 주거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은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그 본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상승되면 매가 올라가는 건 그건 본질이기 때문에 단지 언제냐 중요한 거죠. 언제 찾는 건 그거는 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공급량 다르고 수요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 금리의 영향은 적어지게 됩니다. 아니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전세 대출 받기가 조금 더 좋아지는 네, 거니까 환경은 더 좋아지죠. 전세가를 조금 더 밀어 올리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네, 더 크게 자극할 수 있죠. 올라간다 해도 저는 이번에 못 막는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네. 근데 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유지만 돼도 네. 상황은 좀 이렇게 상승세인데 만약 네. 내려가면 뭐 더 조금 좋아지죠. 더 불을 붙이는 네. 그런 쪽으로. 그러면 상황이 안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좀 답답하신 상황이겠어요. 이게 좀 상승세로 막 꺾였다 근데 보니까. 30% 떨어졌을 때 샀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기 힘들거든요. 네. 주택시장에서. 급락이 오기 힘들어요. 근데 급락이 왔다 그러면은 수요자분들은 사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서울 수도권도 워낙 이제 금액이 크니까 좀 고민해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지금 하려니까 지금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이미 고점 좀 대비 수급을 지금 했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 90%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분양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양권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 급등했다가 또 바로 빠졌다가 한 1년 채 안 되는 기간에 또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상승해서 이제 단기 상승 또 이제 추가 하락 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수순이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뭐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대세 상승으로 좀 전환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서울 수도권 좀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사이클을 볼 건지 상승 사이클을 그러니까 중간에 왔던 하락을 변수로 볼 건지 아니면은 하락했다가 다시 재상승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의 사이클 끝나고 한다 그러면은 대세 상승이 되는 거고요. 사이클이 연결했다 그러면은 뒤에 상승이 하락이 남았다가 볼 수 있거든요. 이 판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금리
금리의 급등이 약간의 일종의 변수였던 거지 네, 아직 상승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하인 사이클인지 아니면 끝나고 올라가는지 그거는 구분이 지금 좀 힘들다. 근데 그래서 이제 30% 빠지면 사실상 한 번에 그 상승기가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거라고. 근데 상승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으니까.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원래 24년 올해 하고 내년까지 정도만 하락해도 다음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상승이 연결됐다는 그런 구조를 많이 봤거든요. 하긴 1년이면 부동산에서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죠. 예. 전세 뭐 한 바퀴 돌리지도 못했는데 훅 빠졌다가 다시 회복해버리면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로 느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거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이라고 말하기가 지금 조금 조심스러워요, 사실은요. 아니 그러면은 그 매도 물량은 지금 뭐 계속 뭐 쌓여가고 뭐 역대 최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왜 매물이 이렇게 많아지냐 전월세는 줄어들어도 결국에 전월세 안 주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내려간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물의 성격이 되게 중요한데 다주택자분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급한 매물은 있잖아요. 급한 매물은 1, 4분기로 해서 끝났어요. 이번 1, 4분기에서 역전세 문제라든지 네.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끝났거든요. 급한 물건 지금 없어요. 그리고 매물이 착착 늘어나는 거는 제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건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 돌아오게 되면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또 4년을 내야 되잖아요, 전세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4년 동안 내 자산에 대한 그 행사를 못 하니까 5%밖에 못 올리죠. 그리고 또 세입자가 있으면 또 못 팔. 네, 못 팔죠. 높아지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서울 같은 50%니까 전세가율이. 그럼 내 자산 50% 묶인 거잖아요. 회사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임대차 3법이 늘어나면서 모든 지역들이 전세가 돌아온 것들을 매물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우선 내놓자. 네. 그래서 그 물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매물 속에 성격이 있어요. 위험한 물건, 그렇지 않는 물건들. 그런 물건 다 정리됐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선은 막 급하니까 막 던졌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는 받겠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 월세가 줄고 매매가 늘어나는 걸 보면 공실로 두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능력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임대라는 거는 원래 2년 4년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물건을 팔아서 2년 뒤에 내가 자산화 시키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전세 못 내놓죠. 공실로 가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정책에 의해서 만든 구조에서 매물이 하게 되게 되면은 공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급하게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상승할 때 보게 되면은 매매 물건에 의해서 상승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다 전세에서 스타트했었어요. 그게 앞에 보시잖아요, 그래프로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매물만 관심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한 개 소개해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먼스 오브 스프라이라는 이걸로 해서 우리가 시장의 매물과 거래를 가지고 시장이 어떤가 되게 중요한 지표를 봐요. 네. 우리는 매물 가지고만 많다 하잖아요. 매물 통계가 지금 4년밖에 안 된 통계인데 근데 그러면은 매물이 많아도 거래가 많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하고요. 월 거래량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강도 지수를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100개가 있으면은 월 거래량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네. 10달러면 다 팔리죠. 이게. 그러니까 10이잖아요. 미국의 6월 기준에서 6월 넘는 경우, 네. 6 밑을 경우 6월 기준점을 잡아요. 밑으로 가게 되면 상승 압력 높고요. 위로 가게 되면 하락 압력 높습니다. 매물 대비 거래가 많이 되면 네. 상승한다. 네. 근데 매물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얘도 늘어날 수 있고 두 개 다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매물을 판단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거래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줄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렇죠. 지금은 나쁘지만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표를 판단하기는 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저게 더 합리적이죠. 이걸 전세로 바꿔보게 되면 지금 현재 3월 기준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전국이 13.5가 나옵니다. 한 1년 정도 네. 걸리면 팔린다. 네. 근데 이걸 갖다 우리 평균으로 했을 때 거래가 10개월 됩니다. 네. 근데 전세가 어떤 줄 아세요? 전세 1.6개월. 전세가 지금 엄청 부족하네요. 네. 1.6개월이고 대구는 3.5 거래야 되잖아. 제일 많죠. 네. 평균보다 훨씬 많죠. 물량 많으니까. 여기 전북이 0.7일이에요. 그럼 전북은 진짜 심각한 상황. 심각하죠. 네. 전주 같은 경우 지금 엄청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대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얘는 잘 맞아요. 전세 쪽은. 네, 잘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을 가지고 너무 많은 판단하면 오판된다. 단순히 매물이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거래량까지 이제 받쳐준다 그러면 이제 거래 활성화인 것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책을 이제 쓰셨는데 아마 이 방송하는 이 시기에는 아마 안 나왔을 텐데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 뭐 이렇게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제목처럼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비밀 뭐 한 가지를 꼽는다면은 결국 뭘까요? 전세 상승이죠. 전세 상승. 예. 그럼 전세 관련된 지표들이 모든 게 바뀌게 되면은 그게 상승한다 봐야 되죠. 이거는 그냥 공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쭉 종합을 해보면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앞으로 전세 더 올라가겠는데? 라는 식의 결론이 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집을 사는 게 좀 유리한 구조로 지금 가는 거네요. 맞죠. 사야 되죠. 전세가 올라가니까. 네. 왜냐면 뭐 집을 안 산다고 해도 전세 살아도 전세도 상승해버리면 맞습니다. 매매가도 올라가 버리면.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매가만 판단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주택 시장을 공부해 보면은 정말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택 시장의 정말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게 전세 가율이에요. 전세 가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도시들은 성장률이 둔화한 도시거든요. 지방에 없잖아요. 네. 집 사기가 싫다는 예. 거죠. 그래서 매수하긴 싫다. 예,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고 미래의 어떤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강남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성장이 둔화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미래거든요.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월세화가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작은 도시 가게 되면은 전세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월세 거래가 많을 것 같아요. 월세 많이 하죠. 월세 많아요. 네. 우리가 집을 가진 입장에서 매매가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월세로 수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월세로 전환시킨다고요. 그래서 월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이 전세가 제일 많고요. 외곽 갈수록 전세가 월세가 많아지는 겁니다.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월세 주죠. 네, 맞습니다. 그거 예. 받아서 뭐 수리비도 쓰고 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네. 네,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또 이번에 뭐 통계 누락 뭐 논란도 있었고 지금 뭐 미분양도 뭐 엄청 많고 또 최근에 또 언론에서는 미분양 뭐 숫자가 사실은 한 두세 배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에 이게 뭐 건설사가 뭐 할인 분양을 하든 해가지고 이 시장에 안 풀린 물량들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또 이제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또 이제 깨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인허가 물량인데 그 누락된 부분은 23년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착공 물량은 지나갔으면 그 별 의미가 없고요. 다가올 인허가 물량인데 실제 23년도 보게 되면은 평균이 우리가 한 53만 되거든요. 53만 도 훨씬 못 미치는 물량입니다. 그 포함해도 그러니까 누락된 거 포함해도 네. 평균 이하다. 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매년 그 보게 되면은 21년, 22년이 보통 수준이고요. 23년 적고 올해 또 적고요. 그래서 매년이 지금 누락돼서 누적도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시장을 판단할 때 한 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공급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요가 움직이는 패턴이 한 해 한 해로 움직이는 패턴이 아니고요. 크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양에서 입주한 시장의 구조가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수요가 3년에 모이거든요. 그 3년 모였던 수요가 시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조사해 보면 3년치가 움직여요. 3년 눌러 움직입니다. 그래서 3년 공급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가 많다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제 책에서도 3년 누적 공급량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세도 2년이고 네. 분양 받아도 기다린 건 3년 3년이고. 걸리니까 네. 우리나라는 한 3년은 걸리죠. 아무래도. 3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동안에 지금 누적된 게 다 적다. 적다. 이번에 뭐 예. 어떤 누락된 거 합치더라도. 네. 그리고 이거는 인허가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분양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민간에서 지금 공급 물량 다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량을 분석을 잘 못해요. 이게 수요 대비 많은지 적은지 그 분석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디테일로 가게 되면 좀 힘들어져요. 그런데 전세 이제 수급이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한다 그러게 되면은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공급량 자체를 공부하고 미래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 모르기 때문에 지수가 바뀌면 그때부터 시작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일반적인 그냥 내 집 마련 구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체감이 좀 되는 시기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도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경매 물건 막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뭐 지금 볼 수 있는 거다 해서 상황도 안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데 경매 물건은 역전세 물건 때문에 나온 게 많고요. 세입자분들이 이제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게 이제 강제 경매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고. 근데 낙찰 가격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낙찰가 올라간다는 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너는 후자에 좀 맞다. 전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는 거고 후자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자가 조금 힘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좀 아까 얘기했던 공급과 수요 얘기 조금만 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공급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난 정권 말이었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또 돌아가지고 그때 3기 신도시를 이제 공급하겠다 해서 이제 많이 뭐 허가도 받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지금 택지 조성도 막 잘 안 되고 지금 공급도 계속 막 밀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당장 한 3, 4년 내에 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없죠. 원래는 상기 신도시 26년? 뭐 25년, 예, 26년 요 사이에 얘기했을 시작한다 했거든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시점이 1기 신도시 입주할 때, 2008년, 9년도에 2기 신도시 입주할 때, 3기 신도시가 와야지 이제 이게 주거를 안정시키면서 매가를 이렇게 안정시킬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뭐 지금 방법 없죠.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빨리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빨리 뭐 시작을 해서 어떻게든 철거라도 좀 몇 개라 좀 해서 예, 해야 되죠. 해야 될 근데 텐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공사비 문제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쉽지 않은 시기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주게 되면은 또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나아지죠. 결국에는 가격이 관건인 것 같고요. 공급 늘리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에 와 있다. 그래서 결국엔 가격이 올라야 공급 늘고 공급 늘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원리가 시장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시장적으로 움직인다. 시장 경제 논리에 그냥 적합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업성이 나오려면은 그만큼 더 가격이 올라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면 또 공급을 막 하니까 다시 또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 이제 다 들어보면은 당장 그러면은 뭐 앞으로 뭐 어떤 외부 변수가 없다 그러면 뭐 2, 3년 정도 이제 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승기가 하나라고 보면은 또 이제 하락기의 직전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뭐 어떤 하락의 요소는 없을까요? 뭐 지금 어떤 하나의 요소는 전세가율이 많이 더 떨어져야 돼. 그럼 전세가율이 떨어질 요소가 있을까요? 매매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 덜 오르면 떨어지잖아요. 방법은. 네. 근데 지금은 과거에는 2016년부터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못 올랐거든요. 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전세가가 가율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매매가가 더 올라주면 되는데 지금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뜨리기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른다고 봤을 때 네. 아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 몇 년 전처럼 막 이렇게 폭등이 오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고 뭐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거냐? 사실 상승도 적게 올라가는 거랑 막 급등하는 거랑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매가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힘든데요. 매가는 사실 결과거든요. 네. 환경이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매가에 대해서는 잘 예측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매가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네.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매가는 미래의 어떤 기대 수익이잖아요. 그 기대 수익이 그럼 어디서 오느냐? 주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주식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할애하는 게 주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은 전세의 상승률이거든요. 네. 상승률이 높은 도시가 어디냐면은 서울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상승률이 가장 높으면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전세 상승 높으면 전세가 딱 붙는다 생각하는데 반대, 전세가 더 벌어지거든요. 이 그림 보시면은 서울은 전세가율이 55.1%의 평균이에요. 지금 좀 올랐죠. 옛날보다 과거보다 올랐어요. 여기도 성장 둔화니까. 여기가 이 상승률이 매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요게 몇 년치가 반영돼요. 네. 몇 년치가. 근데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은 9년치가 반영되고요. 지방은 6년, 7년치가 반영돼요. 전세가 상승하는 것들을 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한 방에 반영돼요. 네. 그렇게 돼야지 이 전세를 놓는 분들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수익을 미리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세는 네. 뭐 아무런 이득이 아무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매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매가가 얼마 올라가느냐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전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게 현명하겠죠.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그래도 천천히 뭐 변동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전세가율만 높아지는 거라면 뭐 2년 정도 전세 살고 돈 모아서 집을 사면 되는데 전세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 버리면은 이제 집을 어차피 살려고 마음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무리해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가 좀 애매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은 시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상승하는 시점이.
매물량이 상승하게 되면 그냥 사셔야 돼요. 전세가 올라가셨구나. 예. 그럼 왜냐하면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 기업 이익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 어느 순간 주가가 확 반영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언제 반영될지 모르지만 반영된다. 반영되잖아요. 네. 똑같은 원리죠.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언제 반영될지 모르지만 매가에 반영되거든요. 그걸 타이밍 맞춰서 타이밍 딱 맞추기 막 힘들죠.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네,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차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매수하시라. 그게 맞다. 근데 그게 딱 맞추지는 못합니다. 근데 네. 제가 보는 있긴 있어요. 있는데 매물량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나가보게 되면은 어떤 단지에 매물이 만약에 1000세대 있잖아요. 1000세대의 매물량이 5% 미만일 때는 매가가 상승합니다. 매물이 적으면. 네, 쫙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5%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서둘러서 사셔야 돼요. 지금은 매물이 많아요. 우리 이제 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 매물화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이 더딘 거죠. 이게 소화될 때까지. 근데 지금 전세가 줄고 매물가 줄게 되면은 이게 난리 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전세가 적어도 매물이 싼 거 사면 되거든요. 근데 매물가에 적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난리 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지방에 가게 되면은 둘 다 좋은 데가 있습니다. 매물도 줄고 전세 준도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아시를 가면 통계 다 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어찌 보면 그 최근 몇 년 전에 그 막 폭등할 때 막 매도자 절대 우위 시장이라고 했을 때 그런 때잖아요. 매물도 맞아요. 없고 막 전세는 막 올라가고 네, 할 때 맞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요. 막 급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전세가 상승할 때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놓으면 네. 우선은 그 언제 튈지 모르지만 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산 거랑 마찬가지다.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네, 네. 거죠.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급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비아파트 쪽도 분명히 이게 이제 대체제로서 역할을 하고 아파트 전세가 막 심각해도 오피스텔 신축이나 뭐 빌라 신축들 생기면 그래 잠깐 2년 살다가 오자 뭐 이렇게 피난처라도 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비아파트 쪽에 어떤 뭐 공급이 되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지금 공급이 거의 안 되는 분위기인데. 과거에 우리가 그 공급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규제를 풀어서 주차 있죠, 주차. 네. 주차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확대할 정책했었거든요. 근데 좀 난개발되죠. 그럴 네. 때면 급하게 공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있겠나 싶은데 결국에는 그런 주택들이 아파트 공급하게 되면 또 시장에서 또 도태되거든요. 그렇죠. 찬법 신사.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부는 시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택지를 조성하고 그걸 이제 건설사에 분양하고 건설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일반 분양하고 가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택지를 해서 건설사에 넘겨야 되는데 택지 조성부터 늦으니까 근데 요새는 택지도 이제 복잡하게 얽혔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서울 같은 땅도 없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환경인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시기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아파트 외의 주택까지 전세가 상승하다가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근로까지 밀려났다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어요. 지방은 빌라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워낙 없으니까 빌라까지 밀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이죠. 어찌 보면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모든 있어요. 수치가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네. 거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공급 부족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어찌 보면 수도권 뭐 서울 아니면 뭐 일부 지역들이고 또 반대로 공급이 또 이상하게 또 미분양 뭐 공급 많은 지역들이 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경상북도 뭐 이런 데도 막 많이 있잖아요. 대구가 많죠. 그럼 대구 같은 곳에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럼 내가 미분양 많으니까 여기에 그냥 지금 상황 안 좋을 테니까 이제 저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타이밍 찾기는 힘들고요. 미분양이. 네. 근데 미분양 또 그 숫자도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거 맞고요. 옛날부터 그랬었어요.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뭐 건설사한테 설문조사에서 네, 받는 거니까. 그냥 받는 거는 그거 뭐 다 틀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미분양이 이런 거예요. 미분양은 이 분양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에 의해서 완판시킬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네. 이 반드시 투자자가 들어가야 될 시장이고 시장이 약간만 나빠져도 미분양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장을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미분양이고요. 근데 미분양이 많이 늘었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언제냐면 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 안 좋을 때 미분양 늘기 시작했는데 그게 언제 입주냐면 25년에 입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는 거는 거기 빈집이라는 거잖아요. 네. 걔는 전세도 안 나와요. 전세 공급도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예요. 네.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그 미분양 2만 세대인데 대구 같은 건 만 세대예요. 네. 근데 지금 가보면은 전세가 계속 줄고 있다고요.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됐으면은 그게 공실 나오죠.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아예 기존 전세 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시점을 판단하기 좀 그런데요. 저점에서 하기는 사실은 힘들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지금은 이제 미분양을 했으면은 그걸 한 바퀴 돌린다 정도. 돌려서 실제 아파트가 돼서 재고주택이 상승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한 3, 4년 이상. 3차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과거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투자자 규제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 규제돼 있기 때문에 분양권 시장이 급속하게 바뀌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실수요자 움직이는 재고주택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좀 지금 막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럼 반대로 지금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어찌됐든 간에 공급 부분에서는 지금 뭐 과공급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은 그런 지역들은 그러면 매매가 상승이나 뭐 전세가 상승은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현재 입주 물량 중에 제가 보는 건 그렇거든요. 미분양이 많더라도 대부분 미분양 많거든요. 네. 근데 내년부터 공급 줄어요. 근데 내년부터 그 물량을 다 합쳐서 놓고 그 미분양을 빼버리면은 확 줄죠. 실제 입주한 물량은.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다고 재고주택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재고주택이 좋아지면 미분양 주는 거죠.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미분양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분양 시장에 맞게 미분양이 그냥 시장에 맞게 움직이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할인 분양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건설사들이 좀 이제 깎아서 팔다 보면 또 시장에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할인 분양을 사셔야 되죠. 그런 것들은 네. 예전에 대구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2만 가구가 미분양했거든요. 그때 할인 분양을 많이 했었어요. 30%씩. 그때 집사람이 집 한 채 더 줬어요. 1+1도 했어요. 뭐 전세 살아보고 집 사세요. 뭐 이런 것도 그것도 있었고. 있었고 그 BMW도 막 주고 이랬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30% 할인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원래 분양가의 3배가 올랐어요. 지금 좀 떨어졌지만은 한 4배 이상 올랐겠네요. 네. 산 가격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분양 된 것들도 사실 신축이잖아요. 네. 신상은 좋은 거잖아요. 저는 고민하지 말고 좀 사서 좀 길게 한 가져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하락 요소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지금 PF가 이제 이번 달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또 의견이 분분해요. 뭐 PF 쪽에 위기가 온다는 건 또 공급이 부족해지는 요소다. 아니다. 이 PF가 이제 터지면서 심리가 또 무너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이 PF 쪽에서 구조조정 이거는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안 좋겠죠. 심리적으로. 네. 근데 조금 길게 보면 호재죠. 공급 못하니까. 과거에 가격의 상승 요인일 수 있다. 예, 근데 과거에 대구 같은 경우나 그런 사업장을 몇 개는 봤어요. 네. 근데 거기 사업장 얽혀 있는 그 이제 입주민들 분양받으신 분들이죠. 좀 힘들죠. 힘든데 결국엔 다 어떤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힘들지만은 지나가 오게 되면은 오히려 공급을 못했죠. 건설사도 위기에 빠지니까. 지금 공급 못하죠. 예, 못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은 조금 길게 보면 호재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책 쓰신 것도 이제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집값이 오르는 거를 떠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이 뭔가 좀 왜곡되고 좀 뭔가 뒤틀려 있는 거라고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뭐 정책이든 뭐든. 제가 볼 때는 임대차 3법은 없애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 네, 그다음에 뭐 제한 이런 것 그것도 없애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계약 기간을 2년 4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율로 맡기면 되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근데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런 임차인 보호하고 싶으면 계약할 때 10년 계약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전세 나와 보면은 학군 지역에 3년 되면 나가려고 해요. 그 본인들이 전세 놓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분양받은 분들은 그분도 3년 되게 나가야 돼요. 입주 시점에 3년 계약을 없잖아요. 불합리냐? 그래서 3년 계약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임대 3법이 있으면은 시장에 맞지 않는 매물들이 공실이 많이 생기고요. 물건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수요를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게 돼요. 4년, 5년, 6년, 7년 계속 살잖아요. 그분들이 한꺼번에 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법들이 놔두면은 가격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하긴 저도 예전에 그 28개월 계약한 적 있어요 한번. 네. 그 뭐 세입자분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그럼 그렇게 하시자. 네. 그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어떤 뭐 2년 4년 하게 되면은 수요의 변동성을 크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급 줄면은 이분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잠잠해지잖아요. 또 많이 떨어져요. 그게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정부는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게 사실은 더 저는 시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 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취득세 있죠 아직도. 있죠. 13.4%. 네. 누가 나가겠어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 비율이 4.5 되잖아요. 4.5는 누군가 공급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지금 전세 벌써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무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들어가시는 분 있겠죠. 투자로. 전세 공급 예전보다 수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면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결국 어떤 규제나 어떤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요든 공급이든 확 쏠림 현상이 생기니까 그게 삐끗하면 그러니까 어긋나는 순간 이제 가격이 막 이제 들쑥날쑥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 한꺼번에 찾으면 뱅크런 일어나죠. 똑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은 가격 변동성만 커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좀 시장에 좀 맡기는 것도 네.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약간 너무 좀 규제가 좀 많다. 네, 아주 맞습니다. 좀 네. 움직이기 쉽지 않은 구조가 좀 바뀌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요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얘기해 주신 거 들어보면 뭐 전세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매매가를 또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 사야 되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이실 텐데 집값이 뭐 오를 가능성이 뭐 그래도 좀 높은 지역의 어떤 뭐 조건이랄까요? 뭐 그런 거를 지금 뭘로 봐야 될까요? 도시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네. 공급량이 적은 곳이고요. 어떤 지역을 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매물이 적거나 전세가 확연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전세 어떤 지역 가게는 전세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1000세대인데. 네. 그런 지역을 맞아요. 매매를 선택하거든요. 그런 지역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지방이어도 지방이어도. 전세가와 공급량이네요, 결국엔 전세가.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전세 매물의 네, 수 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지역에 만약에 없어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가 아니라면은 뭐 차라리 뭐 전세를 끼고라도 그 외부 지역이라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굳이 실거주가 아니라면 지금 막 급하게까지 움직이는 거는 필요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 정도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저점은 전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실거주용이 아니더라도 아니어도. 우선은 뭐 어쨌든 다른 집값이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우선 네. 그 타고는 있어야 네, 되니까. 좀 능력 되시면은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음. 근데 과거보다는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감안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또 하나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방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아무래도 좀 서울 수도권 대비 작으니까. 근데 거기서 또 더 작게 가면은 지방의 구축 아파트로 가면 이제 투자금이 더 적어지는데 네. 이게 또 인구 감소 뭐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왕 지방에 가는 것도 좀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또 투자금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축 지방 투자도 괜찮다고 보시는지. 지방의 구축은 네.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둔화됐다는 걸 지방의 구축들을 저서 보이고 있어요. 전세가가 붙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1억 미만 아파트들이 예먹었잖아요. 네. 그 성장이 둔화됐는데 인위적으로 매가가 올랐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세가 오르면서 네. 올랜데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정말 타이밍을 못 맞추게 되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지방 가면은 조금 신축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갭이 좀 크더라도. 그래서 지방 구축은 조금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감소될 때 직격탄을 좀 맞을 수가 있다. 네. 금액대도 좀 있을까요? 뭐 너무 낮은 금액대는 안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또 있을까요, 혹시? 왜냐면 이게 뭐 신축인데 뭐 2억이면 산다. 뭐 이러면 또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뭐 금액대는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는 신축으로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려요. 가능하나? 네, 신축하라고. 근데 이제 학군 지역은 구축도 괜찮아요. 왜냐 하면 학군 지역 힘이 있으니까. 네. 근데 학군 지역이 아니고 구축이 되게 되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힘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방의 어떤 신도시나 젊은 분들이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은 신도시 가면 다 젊은 분들이 거기 몰려 살죠. 맞아요. 수도권도 그렇고 그죠. 네. 근데 구축 가기 싫은 거죠. 구축 있는 데 가고 그냥 다행히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이 많이 사시고 네. 전부 다 신축에 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수요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굳이 없는 수요에 있는 그런 구축에 가서 내가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아, 그러면 또 이제 전략적으로 그냥 지금은 구축이지만 반대로 이제 얘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만 되면 또 최신축이 되는 거니까 아예 그런 역발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 몸테크 젊은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시기에 2024년 한 6월 시기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몸테크가 된다면 더 괜찮죠. 근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요. 문제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개별 단지마다 사업장마다 다르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거 맞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이 안 되니까 네. 다 재건축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장기로 보면은
나쁘진 않다. 근데 투자 효율을 보게 되면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낫겠죠. 이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좀 좋아지면 또 이게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렇죠. 그때 수익을 좀 회수하는 것도 괜찮고. 그럼 반대로 지금 들어가면은 이제 언제 그게 바람이 불지는 사실 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보기보다는 우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좀 짧게 네, 약간 짧게. 신축 위주로 네. 뭐큰 돈을 벌기를 목적을 하기보다는 짧게 그래도 뭐 팔리는 물건을 사라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정부 정책상 지금 2주택까지는 뭐 이렇게 중과나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이 지금 두 채로 가는 거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여유 자금 있는 거에 합쳐가지고 이제 조금 더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게 좋은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답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러 채도 괜찮다 보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채수를 좀 줄여 나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 차이는 뭐 인구 감소 뭐 이런 것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성이 좀 낮아져요. 근데 서울 수도권은 여전히 좋은 환경이 돼 있거든요. 여전히 뭐 주택 보급률도 낮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서울은 특히 더 하고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려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서울에 두 채 사는 거는 이제 돈이 워낙 많이 좀 네.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겠지만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두 채 살 돈이면 사실 되게 괜찮은데 하나 살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두 채가 괜찮을까요? 이런 거 제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강남이냐 네.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답은 없다. 네, 정답 없다. 근데 올라가는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여러 채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여러 채, 레버리지가 네. 하는 게. 네, 여러 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 얘기 계속 들으면은 결국에 이제 공급 부족한데 그다음에 전세가만 올라가는 지역에 신축 위주로 좀 보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결국에 돈이 여유가 많아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없는 돈 다 모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연히 뭐 대출을 끼든 뭐 전세를 끼든 해서 레버리지를 쓴단 말이죠. 그럼 한 어느 정도까지에서 멈춰야 될까요? 이제 왜냐면 이게 사라고 하면 막 더 비싸고 더 좋은 거 사려고들 하시니까.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30% 이야기해요. 네, 근데 대출을 한 30%. 예,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내 생활에 어떤 삶의 질이 나빠지지 않는 선에서 저는 대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감당하면 저는 50%뭐 70% 하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꼭 굳이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난 집에 크게 내 어떤 그 삶의 가치를 없다면은 거기에 투자하고 나는 그냥 삶의 질은 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분간 그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50% 정도 해도 되고요. 그걸 딱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좋다 보니까 놀 거리 너무 많죠. 그러니까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편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30%든 40%든 50%든 그건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놓은 건 없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집에서 살면서 여행 안 가고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냥 난 집에 있으면 좋다. 네, 이런 그건 사람들은 좀 더 써도 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자신이 없다면은 네. 한 50%뭐 이하 정도로 좀 낮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이 인터뷰의 총 내용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공급은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가 쏠리기 시작하면은 막 가격이 막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급과 수요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 예측이 되는 데이터들인 거잖아요. 네. 이게 뭐 갑자기 공급을 할 수도 없고 인구가 뭐 갑자기 뭐 급감하는 것도 아니라면은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를 대략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은 한 어떻게 될까요? 지금에 비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하고 또 다르게. 왜냐하면은 앞에 제가 그래 보여드렸잖아요. 주택 시장에서 이 전세는 우리 주택 시장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세거든요. 네. 전세가 움직인다는 건 그냥 상승된다고 확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중간중간에 이제 금리가 가격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뭐 정부의 정책에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한 번씩 보금자리 특례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매가가 오르니까 그런 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장기적인 효과는 무조건 전세에서 와야 돼요. 네. 주택 부족에서 와야 되거든요. 주택 부족이 전세 상승에서 연결해서 매가가 오르고 이게 길게 가요. 길게 가고 또 어떤 정책으로도 해결도 안 되고 그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이게 전주시인데요. 전주시가 공급이 되게 적거든요. 이 공급량을 보게 되면 여기 2021년부터 지금 공급 적어요. 네. 근데 이 적정 수요 얘가 지금 안 맞거든요. 여기 제가 보는 거는 한 5천 세대 됩니다. 여기 옆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쪽에 상승률. 상승률이 뭐 네. 계속 올라가네요. 올라가죠. 이게 상승 꽤 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금리 높잖아요. 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한 개밖에 없어요.
공급 부족. 집이 없다. 집이 없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세가 팔리는 시간이 0.7일이에요. 3주 만에 팔려요. 네. 전세가. 그만큼 전세가 없다는 거잖아요.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작은 도시들은 이런 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안 몰라서 그렇지. 문경시 한번 보세요. 문경 뭐 아예 공급이 없네요. 없어요. 10년째 없네. 네, 없어요. 그런 게 오르잖아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상주, 영천, 작은 도시 물이 작다 했잖아요. 작은 도시는 전세가 오늘 매매가 다 바로 반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 작은 도시가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얘들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급 작으면은 금리와 상관없이 오르고 있다. 얘가 뭐 금리가 낮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딱 한 개예요. 근데 여기 가게 되면은 매물량이 늘고 있어요. 매물은 왜 늘고 있는데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우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전세 얻으려고 막 알아보는데 집은 없고. 없어. 근데 저기 이제 매물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거 사서라도 우선 들어가자. 그래서 어차피 올라오는 거주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인 거잖아요. 네. 뭐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인데 필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 중고로 구해 보려고 중고나라 뒤졌는데 없으면 뭐 새 거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뭐 수요가 이렇게 이전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과 어떤 그 수요가 이제 안 맞았을 때. 전세 우리가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 게 어디서 오는가 되게 중요한데 전세 부족에서 와야 되거든요. 네. 금리가 아니거든요. 전세 부족은 전세 수급이거든요. 전세 수급 지수를 제가 여기 지역별로 했는 게 있는데요. 전주가 있는 전북이 제일 높아요 지금 네. 4월 기준에서. 그리고 제일 낮은 데가 여기 지금 대구하고 세종이거든요. 그 수도권 여기 중간에 있죠. 서울에 여기 있고 수도권 있고 여기 인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었으면 이 위로 쫙 올라오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안에 작은 도시들이 쭉 오르고 있는 도시예요. 경북에는 여기 이제 낮지만은 안동, 김천, 영주 여기는 지금 다 오르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공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소장님이 이번에 책을 쓰셨는데 아마 이 영상 업로드 될 때는 아마 못 사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오르는 집값의 비밀 그 책 쓰셨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결국에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어떤 게 있으니까 이제 책을 쓰셨을 텐데 네네.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쓸 때 우리 주택 시장이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전세 수급, 전세 가율, 전세 가격,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공급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전세 가율이 어떻게 월세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만 공부하면 우리 주택 시장을 다 공부한 거 똑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전세 공부하게 돼. 그 책을 한 읽어보시면은 전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전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대표적인 게 요겁니다. 이 수도권인데 이게 앞에 보였듯이 이게 작게 움직이는 건 월별로 전세 수급이 어떤 계절적인 수요하고 공급하고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변동성이 크게 나와요. 근데 이걸 쭉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큰 사이클을 만드는데 네. 이 위에 게 뭐냐면 전세 가율이에요. 전세 수급이 전세 가율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 다시 전세 가율 올리면서 시장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반복되고 있으면서 상승 하락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세를 공부하게 되게 되면은 가장 우리 시장을 잘 본 겁니다. 사실 그게 뭐 당연할 수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전세 수급이 높다는 건 전세 수요가 막 높아지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막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네. 사업성 좋아지니까 막 공급하고 맞습니다. 다시 또 내려가고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순환되는 거 네. 아닌가. 근데 우리는 전세제도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최근에 인구 감소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그 인구 감소 얘기도 제가 적어놨는데 인구가 감소되는 걸 예상치하고 똑같은 도시가 어디냐면 상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그게 우리가 2040년하고 45년 정도 되면 줄잖아요. 네. 그때 나오잖아요. 뭐 가구 수도 줄고 네, 다 준다고요. 그가 똑같이 되는 데가 지금 상주예요. 네. 미리 됐어요. 그럼 상주가 안 올랐냐? 상주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왜 올랐냐면은 우리 주택 시장에는 아파트라는 공급을 하기 때문에 건설자들이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공급을 해요. 그렇죠. 한 단지면 실패하게 되면은 휘청휘청 망합니다.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면은 바로 공급 줄어요. 작은 도시 공급 중급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이 망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공급이 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 수준을 계속 공급할 때 집값이 하고 수요가 줄면은 반드시 공급 줄게 됐어요. 우리 주택 시장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 제도화에서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릴 수 있고요. 전세가 우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 공급도 못 늘려요. 그리고 수요가 급감하는 데는 공급을 못 해요. 왜냐하면 하면 망하거든요. 그럴 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2040년 50년 돼 갖고 망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때 가면 또 이제 네. 노후 주택은 비이고 새 집을 막 찾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 네. 가격은 또 네. 상승하고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네, 한마디로 결국에 이제 전세가 이제 우리나라의 집값을 결정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다.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책에 담긴 것 같으니까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투자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준영 소장님하고 우리나라 집값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원리도 좀 설명도 해드리고 살려면은 어떤 지표를 보고 사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 저도 이제 소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